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퀀스 투 시퀀스 발표를 맡게 된 이상학번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앞서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 모델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LSTM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LSTM 그런 이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나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딥러닝을 다들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DNN 모델 이제 딥 뉴런 네트워크죠.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이제 픽스드 사이즈 벡터 입력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길의 벡터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나 아니면 뭐 말과 같은 이런 시퀀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그런 처리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RNN 모델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 제가 시퀀스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원리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원리나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뭐, RNN 모델의 이제 한계는 이제 롱텀 디펜던시 문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장기 의존성 문제인데, 이게 모델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정보가, 앞에 있는 정보가 이제 그 손실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RNN 모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장기 의존성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핵심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LSTM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롱텀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 구조를 도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거를 좀 해소를 했냐? 이제 총 세 가지 포겟 그다음에 업데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총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약간 중요한 정보는 좀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출력을 할 때 그 중요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약간 출력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전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에 그런 정보가 그런 손실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구조를 만듦으로써 그런 정보 손실을 좀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그런 구조는 일단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뉘는데요. 이제 뭐 인베딩은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언어를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나타내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입력 문장을 받았을 때 규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디코더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네, 뭐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을 해서 그거를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을 한 뒤에 이제 디코더에서 그런 출력된 벡터를 가지고 단어를 순차적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LSTM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 총 4개의 LSTM 구조가 되어 있고 디코더에도 총 이제 4개의 층의 LSTM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LSTM을 좀 더 많이 좀 섞었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파라미터가 증가하면 결국은 계산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품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계산 비용이 그렇게 거의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 4개 LSTM 구조를 사용을 했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입력받은 문장을 이제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험 단계인데, 이제 실험에 앞서 가지고 데이터셋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블루스코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WM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데이터 셋이고
이제 데이터 규모는 약 1200만 개 문장이 이제 그런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 언어는 총 16만 개, 출력 언어는 8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OV를 이제 UNK 토큰으로 대체를 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저희가 단어 사전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단어 사전에 없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그 보카뷸러리 그러니까 단어에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언노운 그런 토큰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선택 이유는 뭐 공개된 학습이고 이제 조금 이게 좀 유명한 데이터라고 하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네, 데이터셋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블루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 번역 결과가 사람의 그런 번역과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하는 표준 지표입니다. 이제 채점 방식으로는 엔그램 매칭이 있는데 뭐 기계가 번역한 단어들이 정답지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I love reading books라는 그런 이제 기계가 번역을 한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밑에 사람 번역은 똑같이 I like reading good books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가 있을 때 이제 사람이 번역한 그런 단어랑 얼마나 똑같나. 그래서 I가 겹치고 리딩이 겹치고 books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총 0.75, 그러니까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단계로는 이제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하시겠지만 이게 원본 문장이 주어졌을 때 정답 번역문이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표는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예측할 확률의 평균을 가장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모델 내부의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그 전에 1주차에 이제 그 김태현 운영진님께서 수식이 왜 이렇게 됐나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보라고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수식이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알아봤어요. 왜 로그가 씌워져 있냐면 이게 처음에 확률이잖아요. 이게 확률. 확률은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렸네. 그 저희가 이 문장을 예측을 할 때는 앞 단어를 기반으로 확률을 계속 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이니까 0과 1 사이 값을 계속 곱해 나가면 확률이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학습을 하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로그를 취해버리면은 제가 로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덧셈으로 바뀌게 함으로써 그런 좀 학습이 안 되는 걸 좀 방지를 했다. 그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AI한테 물어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디코딩 단계로는 아까 그런 학습을 완료를 한 뒤에 이제 새로운 문장을 입력할 시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번역문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사실 이거 T 해시인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델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예측 번역문이고 T 해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그 T 핵 같은 경우에는 생성 가능한 모든 문장 조합 중에서 가장 확률이 큰 문장을 선택한 그런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확률이 큰 그런 문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빔 서치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빔 서치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빔 서치랑 그리드 서치랑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런 단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장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 후보들이. 그러면 그 단어 후보들 안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한 단어만 선택을 하는 게 그리드 서치입니다. 반면에 이제 빔 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리드 서치랑은 다르게 이제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단어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문장의 어떤 맥락이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게좀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을 놔둔 다음에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랑은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랑은 약간 좀 연관이 없겠다 해서 제외를 하고 또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빔서치의 특징은 음, 일단 그리서치는 매 단계에서 최선을 선택, 그러니까 한 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 그런 문장의 맥락을 놓치게 되고 하지만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를 동시에 유지를 함으로써 좀 맥락을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LS 그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좀 성능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도 이제 문장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이제 퍼플렉시티 그러니까 혼란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점수를 4.7로까지 줄이게 됐고 블루 스코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블루 스코어는 25.9에서 30.6까지 그런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모델 구조나 아까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학습 설정에서 이 확률적 경사하관법이잖아요, SGD가.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확률적 경사하관법을 썼냐. 근데 이 논문이 2014년에 발간이 됐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담이라고 딥러닝 다들 들으셨겠지만 아담이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대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확률적 경사항법을 쓰게 됐고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멘텀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속도가 붙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의 그런 정보를 딱 이용해가지고 가속도가 붙음으로써 이제 좀 학습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왜 모멘텀이 없냐라고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LSTM의 고질적인 문제가 기울기 폭발이라는 문제가 있대요. 이제 기울기 폭발이라 하면 기울기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제대로 온전하게 안 되는 건데, 어, 근데 이제 기울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울기 폭발 문제가 있는데 그 과거의 정보까지 이용을 해버리면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초기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0.7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막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뭐 논문 발표한 사람이 이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일단 제가 찾아본 거는 학습률이 0.7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학습률이 크게 되면 그 어, 최적의 지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0.7에서 이 에포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학습률을 반으로 계속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0.7로 돼 있고 뭐 몇 에포크 지난 다음에 0.35, 0.175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약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머신러닝에서 이제 뭐 베이지한 그런 서치를 하고 뭐 그리디 서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학습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 적용을 했다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STM은 기울기 폭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울기 폭발을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사 길이 유사 문장끼리 이제 배치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보면 그 패딩이라 해가지고 빈칸을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 있으면 긴 문장을 이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짧은 문장에 빈칸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유사한 그런 문장끼리 좀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여기 SMT라고 이거는 약간 좀 보편적인 그런 언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기준?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거로부터 약간 전통적인 뭐 네. 어쨌든 그런 베이스라인 33.3이었지만 LSTM 모델과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앙상블 총 5개 뭐 앙상블을 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빔 서치 어쨌든 빔 사이즈를 12개로 하니까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논문 후반부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거는 PCA라고 뭐 머신러닝 하면서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문장 벡터를 2차원으로 그렇게 시각화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I was given a card by her in the garden 이 세 개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 똑같은 세 문장을 좀 거리가 되게 좀 가깝죠.
요 세 개도 똑같은 문장인데 거리가 되게 가까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퀀스 투 시퀀스로 이런 유사한 그런 문장까지도 서로 좀 잘 매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단어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어 순서에도 맞게 의미를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처리에는 좀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롱텀 디펜던시 그러니까 장기 의존성 학습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LSTM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아까 뭐 기울기 폭발 문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LSTM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뭐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퀀스 투 시퀀스 시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CNN이 그러니까 CNN 기반 문장을 좀 벡터 변환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뭐 단어 순서의 정보 손실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어, 밑에는 사실 지금까지 다 한 내용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본 논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제안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LSTM 구조로 시퀀스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4개의 그런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이제 딥 LSTM 구조와 그리고 이제 입력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는 그런 시퀀스 리버설 기법을 통해서 기존 SMT보다 향상된 그런 성능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다음에 잠시만요. 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 이걸 사실 제가 뒤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어텐션 아까 이 뒤에 어텐션 논문 발표하시죠. 어쨌든 이제 아까 시퀀스가 고정된 길의 벡터로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뭐 어텐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전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 제가 설명해놨네요.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의 모든 정보를 압축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어텐션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그런 발전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